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오늘은 퀴즈로 시작할게요. 미국 회사 애플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될 때까지 42년이 걸렸는데요. 1조 달러에서 다시 2조 달러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10년? 20년? 아니요. 딱 20주, 5달입니다. 전 세계 주가가 폭락한 뒤 급등한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애플의 몸값은 곱절로 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완강한 저항에 막혀있던 원격 교육, 원격 의료가 태동했고 급속한 자동화 바람은 경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렀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막히는 경험은 리쇼어링도 다시 고민하게 했죠. 모두 코로나가 당긴 방아수입니다. 한데 급속히 빨라지는 세상의 자전 속도는 반드시 소외된 이들을 만듭니다. 사각지대인데요. 경제발전소는 트렌디한 변화의 명암을 균형 있게 반영해서 세상 돌아가는 속도에 멀미난다 이런 시민들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 4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NFT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NFT가 먹이에 요즘 엄청난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손실 위험이 있다는 거 요모조모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을 거래한 건수가 16,000건에 이른다고 하네요. 역대 최다 건수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또 코로나19 이후에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자 10명 중에 7명은 해고당하고 있다. 이런 통계도 들어와 있군요. 또 앞으로 기업들이 담합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면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물린다고 합니다. 또 주식 시황 준비되어 있는데 미국 증시는 요즘 날아갑니다. 반면에 우리 증시는 좀 어려운데 오늘 장 한번 전망해보죠. 박연미의 경제픽.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기준을 좀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 어차피 타는 지하철인데 노인들이 탄다고 3번 갈 거 5번 가는 거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경제탐사 시간에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현황, 고용정책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선물 세트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NFT 이거 한국말로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한다는데 이게 대체 뭡니까? 예,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줄임말인데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뜻입니다. 암호화폐랑 비슷한데 쓰임이 다릅니다. 이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정품 인증서, 그 디지털 등기부 등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트코인처럼 거래소에서 얼마든지 거래도 가능하고요. 다른 암호화폐와의 차이점을 또 꼽아보자면 비트코인의 경우는 똑같은 코인이 한 2천만 개 이상 발행되고 유통이 되고 있다면 NFT는 원본이 딱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트 작품에 NFT를 붙여서 복제 불가능하게 만들고 경매에 붙일 수도 있고요. 동영상이나 음원 같은 그 어떤 디지털 콘텐츠에 NFT를 붙여서 디지털 원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색 거래 사례가 더 많다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20대 때 쓴 입사 지원서 원본이 NFT로 거래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재밌네요.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NFT 사업 나도 해보겠다 이런 회사들이 많습니까? 예, 최근에 아프리카 TV가 NFT 마켓을 11월 중에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아프리카 TV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었습니다. 게임 회사 위메이드도 게임 생태계에 NFT를 접목을 하면서 주가가 280%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요. NFT의 적용 범위가 원래는 미술품 정도에 한정이 됐다가 최근에 메타버스나 게임 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확장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게 이런데 막 뛰어들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좀 고려한 뒤에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이어질지도 아직 미지수고요. 그리고 NFT 플랫폼 자체도 지금 워낙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어서 옥석 가리기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제도권으로 이게 편입이 될 때 과세 문제라든지 각종 리스크가 발생할 때 관련주가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기술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투자하시는 분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 올해가 역대 최대라고요? 예,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을 따져본 건데요.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을 들여다봤더니 16,40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2006년부터 집계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이래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15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5배가 넘게 늘어난 건데요.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12월까지 합친 그 연간치도 최다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자체별로 보면요. 인천이 3,056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뒤로는 충남, 충북, 강원, 경남, 경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외국인들의 순수 토지 거래량도 4,772건에 달하면서 2006년 통계 집계 이래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남, 충북, 경남에서 외국인들의 순수 토지 거래량이 폭증했습니다. 내국인들은 지금 대출 규제도 있고 여러모로 거래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역차별 논란도 있는 모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 요새 집값 폭등에다가 LH 임직원들 땅 투기 사태까지 겹치면서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하고 관련한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죠. 그렇다 보니 내국인들은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외국인들은 이런 규제에 벗어나서 부동산 거래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는 했는데요.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국제 조세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주의의 위배가 될 수 있어서 그런데다가 그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아닌지를 알기 어렵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폐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련 통계도 제대로 공표되고 있지 않았는데요. 최근에서야 정부는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 작성 방안 마련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 발주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상호주의를 상대방이 안 지키는 경우는 훨씬 많거든요. 이런 것들 균형감 있게 좀 봤으면 좋겠고 논의 얘기인데 특히 전기차 시장에 보조금 지급하는 거 요거 국내 회사들 해외 시장에서는 약간 역차별 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하고 좀 맞바꿀 수 있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올해 40대 이상 중장년 구직자 10명 중 7명은 전 직장에서 원치 않게 나오게 됐던 그런 분들이라고요? 예,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더니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의 71.9%, 그래서 10명 중에 7명꼴로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또는 사업 부진이나 휴폐업 등으로 인해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사실상 해고된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의미입니다. 정년퇴직을 했다는 응답은 19%로 5명 중 1명만 정년까지 직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근데 이렇게 해고된 중장년 구직자들은 60%가 자기 경력과 관계가 없더라도 재취업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연령 때문에 기존 직종에 취업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대답이 대다수였습니다. 중장년에게는 재취업 기회가 워낙 부족하다는 점을 구직 활동 시에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재취업 시에 희망하는 월급이 얼마인지도 물었는데요. 평균 월 272만 원으로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 시에 받던 임금에 비해서 20%나 낮은 금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고용시장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들 이런 것들도 시급히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너의 가을은 어땠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네요. 요즘에 셀프 주문 기계가 참 많습니다. 주문 기계 앞에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 많으신데 사람한테 눈 마주치고 주문하던 게 좋았던 건 저만 그런 건가요? 하셨는데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 새로 문 연 그 유명한 백화점에 가면 밥 한 번 먹으려고 해도 다 이 모바일로 줄을 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령층이 잘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사람이 도와주면 금방 끝날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다가 이게 시대의 흐름이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이름이 등장을 하네요. 추억의 아이스크림들이고 메가 히트 된 상품들이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베베 꼬인 스크류바, 누가바, 메로나 이런 전통의 아이스크림들 참 신기한 게 값이 같습니다. 제조사가 다르고 브랜드도 다른데 왜 그런가 했더니 빙그레 롯데 혜태가 담합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그동안 얼마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과징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심판 담당관 정희은 과장에게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담합 같은 불공정 행위하면 과징금 더 무겁게 물리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정돼서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런 담합 같은 법이 반영이 됐을 경우에 그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이 모두 2배로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담합의 경우에 현행 규정에 따르면은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10%인데요. 이게 이제 20%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담합으로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려서 벌어들인 매출액이 100억 원이라면 아무리 과징금을 많이 부과해도 현재는 그 10%인 10억 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2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담합 말고도 시장 지배적지 남용 행위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관련 매출액의 3%에서 6%, 그리고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 같은 경우에는 관련 매출액 2%에서 4%로 각각 상향되었습니다. 이게 담합하지 말라는 의미로 과징금을 올리시는 거잖아요.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과징금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게 만들겠다 그런 건데 기업 사정은 또 고려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과징금 상한이 이렇게 상향된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중대성이 아주 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면서도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또 너무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면 그 비례 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과징금 감경 사유하고 감경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감경 사유 중에 시장 경제 여건이나 부당 이득의 규모를 고려한 감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현재는 그 범위가 최대 10%까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처럼 기업의 규모를 고려한 감경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명백한 경과실에 의해서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또 과징금의 10%를 감경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언뜻 과징금은 2배로 올릴 수도 있지만 경감은 늘어난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을 붙여서 과징금을 줄여주신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적자 경영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 과징금 감경 사유 중에 그 기업의 현실적 부담 능력을 고려한 그런 감경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기업의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현재 규정에 따르면은 다른 요건 고려 없이도 바로 과징금 50% 이상을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쿠팡처럼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려고 의도적으로 적자 경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이라도 어떤 추가적인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만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고요. 그 추가적인 요건이라는 거는 만약에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으면 사업 지속이 곤란한지 그 여부를 추가적으로 따져보도록 했습니다. 공정위가 좀 더 정밀하게 사안을 갈라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적자지만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적자 경영을 하면 과징금 안 깎아준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불공정 행위라는 게 사실은 좀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불공정 행위로 보십니까?
네, 그 불공정 행위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대표적인 게 앞에서 말씀하셨던 담합입니다. 담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사업자들이랑 특히 경쟁 사업자들이랑 공동으로 합의해서 가격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영업 지역을 제한해서 시장을 분할한다든지 아니면은 경쟁 입찰인데 들러리를 세워서 낙찰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담합에 해당되고요. 담합 말고도 이제 시장 지배적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독점 기업이랄지 이런 시장 지배적지 사업자가 자기 지위를 남용해서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올린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업자 사업 활동을 방해한다던가 아니면은 경쟁자가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걸 방해한다던가 이런 행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소위 재벌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네. 어떤 그런 기업 집단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을 해서 그 계열사하고 계열사 아닌 경쟁자하고 경쟁을 제한하게 되면 부당 지원 행위로 규율됩니다. 이게 중대성이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도 나름대로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이게 얼마나 중대한 행위인지를 봐서 기본 부과율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중을 하거나 감경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중대성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대성 판단 어떻게 할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저희가 과징금 고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고시 개정안에 저희가 각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중대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세부 평가 항목들도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 기준선을 높인다. 상한선을 높이면은 이제 불공정 행위에 따른 이익은 좀 가져올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이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예 그러면 가격을 확 올려버리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메로나 스크류바 누가바 이런 것들을 지금보다 한 2배 값 받고 저희 이제는 담합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기우일까요? 예.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면 그 과징금 내려고 가격을 더 올리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면 그리고 그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는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엄청 많다면 기업이 절대로 그 혼자서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에서는 이제 그런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을 감시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의 감시도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내부자 신고를 통해서 혹은 이 거래 과정에 개입하는 사람이 이 상황을 제일 잘 알 수 있을 텐데 담합처럼 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내가 포착했다. 요거를 공정위로 신고하면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과거에 국정감사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냐면 이걸 신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행위의 그 불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까지 가져와라 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해라 하면은 이 불공정 행위 신고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신고할 때 항상 증거를 가져오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냥 단순한 제보로는 저희가 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라 이런 취지였을 것 같고요. 그 전화 상담을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다면 먼저 저희 공정위 상담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친절히 상담을 해드립니다. 공정위 상담센터로 전화를 하면 됩니까? 네네. 전화번호는 네. 1670-0007번입니다. 네, 물가가 비싸지는 시기라 이쪽으로 상담 혹은 신고 전화가 들어가면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하신 분들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이 되는 건가요? 네, 당연합니다. 신고인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신고 포상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실 때 만약에 이제 증거를 같이 붙여서 신고를 하셨는데 그 행위가 이제 유법으로 확인이 되면 나중에 저희가 신고 포상금을 드리는 제도가 있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17억 5천만 원까지도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합 케이스가 그만큼 컸다는 얘기군요. 신고할 일이 맞습니다. 부디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셔야 또 세상이 나아지겠죠.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심판 담당관 정혜은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활동 시작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랜만에 회식하셨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사람 많은 데 가면 좀 불안감이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10대, 60대 확진자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도 좀 잘 들여다봐 주시고요. 주요 관광지에서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하고 있으니까 야외 활동 후에는 많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미국 증시는 요즘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는 누가 꿀을 발라넣었나요? 매일 신고가 또 새로 쓰는 배경이 뭐예요? 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이 회식 한번 과하게 시켜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11월 FOMC 결과가 모든 걸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장 초반에는 11월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실제 11월 FOMC 결과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보다 증시에 친화적이었던 결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날 발표된 미국의 ADP 그 10월 비농업 부분 고용과 또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더 잘 나왔다는 소식이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밤에 연준회 의장의 발언이 증시에서는 안도하게 하는 배경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11월 FOMC 결과에 왜 안도하게 됐어요? 예, 그 테이퍼링 양적완 축소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미 증시에서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시장이 안도했던 거는 유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연성과 관련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연준은 어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은 현재 매월 1,200억 달러씩 매입하고 있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이제 11월부터 매월 150억 달러씩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놓고 따져봤을 때 지금부터 매월 150억 달러씩 축소를 하게 되면은 8개월이 걸리고 이거는 내년 6월 말에 테이퍼링이 종료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파월 의장은 여기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150억 달러씩 축소를 하긴 할 건데 이거는 11월, 12월 이 2달 동안만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물가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 속도의 변화를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달리 말해서 테이퍼링 종료 시점이 이제 이론상으로 예상됐던 내년 6월 말이 아니라 그 후로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물론 이러한 문제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경제 상황에 따라 속도의 변화를 준다는 거는 이게 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앞당겨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이분의 약간 노련미가 돋보였던 게 그 현재 공급난이 유발하고 있는 고물가 현상은 일시적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또 우리가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별개의 이슈라고 강조했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여기에서 안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동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었던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어떤 거냐면은 조기 테이퍼링 종료 후 조기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한층 더 낮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월 FOMC 테이퍼링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도감을 느꼈던 요인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어제 발언은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투자자들에게 침착해 이 새 음절을 발음한 것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네, 되게 좋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 칭찬해 주신 거예요. 네, 자,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미국 증시 좋단 말이죠. 근데 보통은 미국 증시가 안 좋을 때는 기가 막히게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되는데 요즘 우리 증시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은 일단은 미국
미국 기업들의 실적의 힘 자체가 한국보다 지금까지는 좀 더 셌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실적 모멘텀 상으로, 실적 동력 상으로는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몰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발표된 10월 수출이나 그리고 현재 공급난 이슈 같은 경우도 내년도 초반에는 해결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에 오히려 실적이 미국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환경, 다시 말해 외환시장의 환경도 그동안의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우호적이었지만 지금 이제 연준의 이런 완화적인 스탠스,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스탠스, 이게 몇 개월간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원달러 환율에 대한 환경은 외국인들에게 우호적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제 국내 증시랑 미국 네. 증시랑 이렇게 따로 가는 현상은 많이 좁혀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이러한 그 미국 발언풍 11월 FMC 훈풍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지금 1%대 강세를 보이면서 3,000선을 회복을 했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시가총액 상위 대장주들 모두 다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눈에 띄게 하락하는 종목은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가 현재 10%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제 출시한 리니지 신작이 예상보다 되게 별로라는 평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금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거의 7%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NC 신작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 오딘에게 경쟁작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좀 자신감들이 붙으면서 카카오 게임즈는 오히려 반사수의 성격으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교통정보 하나 알려드리고 갈까요? 엔진관리님, 화성 평택간 고속도로 짙은 안개로 북오산 나들목부터 서오산 분기점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주의 운전 바랍니다 해주셨고요. 이쪽 정남 나들목에서 우회하라는 팁까지 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해당 구간 지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 될 것 같은데 오늘 공기도 좀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지하철 얘기를 가져왔어요. 최근에 마무리된 국감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좀 손봐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어제 오늘 나온 이슈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에 전국의 6개 지자체 지하철 무임승차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 4,457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5년 동안 과금이 됐더라면 대략 3조 원 가까이 티켓값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인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분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걸 어딘가 다른 곳에서 벌충하는 게 맞는 건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의 고홍석 교수와 함께 해법 한번 찾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스튜디오 오실 때 답을 미리 주셨어요. 지하철 타고 오셨습니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다른 교통편 이용하셨죠? 예, 제가 사는 곳은 지하철이 없어서 버스를 주로 이용하고요. 네. 오늘은 차가 막힐 것 같아서 네. 자전거를 이용해서 왔습니다. 네, 평소에 사실은 시민들의 발이란 말이죠. 지하철. 그런데 이걸 무임승차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혜택을 보시는 그런 혜택에 따라서 지난해에 받지 않은 돈이 4,457억 원이다. 이런 집계가 나와 있네요. 예. 지난해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을 운영하는데요. 무임수송으로 약 4,500억 원 정도 손실이 났다. 이렇게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교통공사가 2,643억으로 가장 많았고요. 부산교통공사가 1,045억 원, 대구도시철도공사가 416억 원 등입니다. 근데 이거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줄어든 숫자고요. 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6,5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5년 동안에 이 과금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 금액이 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5년간 무임 수송 손실액이 약 누적으로 2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연평균 한 5,539억 원 정도 되고요. 이게 문제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까 네.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조 7천억 원 5년 동안의 이 무임 수송에 따른 금액 이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까지 다 합친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이 1조 한 6,840억 원으로 가장 많고요. 부산이 6,106억 원, 대구가 2,594억 원, 인천이 1,203억 원, 광주가 407억 원, 대전이 546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시철도를 그 티켓 끊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지하철 무임 승차는 1980년에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50% 할인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2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1984년인데요. 네.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연령과 할인율이 65세로 인하되고 그 100% 할인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노인들에 대해서 할인이 되면서 그 뒤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 이런 순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이 무임 대상자 확대나 이런 게 일방적인 정부의 그런 법령 개정이랄지 지시랄지 이렇게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니 이렇게 티켓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겠군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 초기에는 이게 노인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는데요. 지금 현재 1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면 2047년에는 38%를 넘어갈 것으로 보여서 무임 수송 인원은 뭐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게 분명히 명백한 사실인데 OECD 기준으로 보면은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수준이란 말이죠. 예.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없앴을 때 노인들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노인단체들이 이런 주장을 하세요. 우리가 탄다고 해서 3번 갈 지하철이 5번 가는 게 아니다. 즉 어차피 가는 차에 타는 건데 우리가 티켓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손실이라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 노인의 기본권 보장 또 그 무임 수송으로 인한 그 사회 경제적 가치 이게 아주 크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무임 수송 제도는 계속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해외 어느 도시에나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있죠. 기관에서는 다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두 번째 내가 안 탔는데 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느냐. 이거는 뭐 제가 물건 안 사도 뭐 이게 다 그 물건이 뭐 달아지는 거냐 이렇게 보는 논리나 비슷하게요.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금을 내고 타면 그만큼 수입이 되는 건데 요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손실이 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거는 지하철 운영과 관계없이 승차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논리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추가 탑승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실이라기보다는 실현하지 못한 이익 이게 그렇죠. 예,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다 보시면 현실적인 됩니다. 표현이 예, 그렇습니다. 되겠어요. 예. 네, 실질적으로 보면 노인들에 대한 이런 혜택이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에 그 국회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의 포럼을 통해서 이런 노인 무임 수송에 따른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편익만 거의 뭐 1조 7천억 이상 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권 보장은 물론이고요. 노인의 외부 활동 촉진해서 여가 활동을 증가한다 할지 또 경제 활동이 증가된다 할지 노인 복지 관광 활성화가 된다 할지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또 외부 활동이 증가하니까 자살률이 감소하고 또 우울증이 감소하고 교통사고가 줄고 이렇게 해서 의료비가 또 줄어드는 그런 혜택들 이런 큰 사회적 경제적 편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 이게 분명히 사회경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지하철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 운영주체 입장에서는 이게 갈수록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으니 해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해서 지난달이었나요? 지금 정책 포럼을 한번 여셨잖아요. 여기서 뭐 대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 당시 이제 정책 포럼을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뭐 국회, 시의원 등이 공동으로 이런 코로나 전국 또 이 무임수송의 증가에 따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도시철도 지속 가능한 그 운영을 도모할 것이냐는 정책 포럼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결론은 이 지하철 적자 문제는 이 단일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다. 네. 특히 요금이 지금 원가 이하로 책정돼 있는 거랄지 또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무임수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문제들이랄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복합적으로 처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사회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도 크고 관련돼 있는 부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단순히 이 지하철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보건복지부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들이 활동함에 따라서 줄어드는 의료비 또한 우리의 전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말씀 중에 지하철 운임이 수송에 필요한 원가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기본요금이 네. 1,250원으로 2015년에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 이후로 6년간 지금 동결된 상태인데요. 그동안에 뭐 인건비랄지 또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승객이 급감함에 따라서 운송비는 그대로 들어가지만 수입은 급감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금 한 45% 수준에 불과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려면 결국 요금 인상을 돼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거는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운송 원가를 다 받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경우만 좀 예외적이고요. 민영이 많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이. 그렇고 그래서 그 운송 원가보다 그 이하로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권 보장이랄지 공공요금으로서의 갖고 있는 성격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보전을 해야 되는 이제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시 정부나 지하철 운영기관한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라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너무 무리한 요구다라는 게 이제 그 포럼에서도 나왔던 의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지원은 혹은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벌충은 어디서 해결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요. 요금을 그러면 대폭 일본처럼 인상을 해서 원가에 맞춰줄 거냐 그러면 뭐 지금보다 요금이 뭐 500~600원 정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게 올라가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두 번째는 결국 세금으로 이거를 메꿔주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원할 거냐 시정부가 지원할 거냐의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요금으로 부담하고 어느 정도는 국가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더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비로 메울 거냐 시비로 메울 거냐 결국 그 문제가 남아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국비로 메운다 하면은 정부 예산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당연한 말씀이시죠. 이게 지금까지는 전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메워준 사례가? 우리의 경우에는 없고요. 그러나 해외에는 뭐 대부분의 많은 도시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사례가 있고요. 저희도 지하철 건설에는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네. 운영은 지자체 책임으로 지금 전적으로 돌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그 교통의 기본적인 시민의 이동권이 중요한 상황에서 또 이동권이라는 게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이 된다면 국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게 이 관련되는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누적된 적자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노인들과의 갈등도 불거지는 상황인데 국가에 이제 계속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이걸 지원 안 하는 근거는 뭡니까? 뭐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결국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 6개 도시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용 시민의 그 지형적인 편익이 제한돼 있다. 지자체별로 차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지하철이 없는 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지하철 운영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기관에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두 번째 이유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세 번째로 지금 들고 있는 이유들이 보면은 뭐 노인 인구에서 무임수송이 많다고 그러는데 먼저 제도 개선을 좀 해라. 제도 개선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해요? 뭐 예를 들면 노인 연령 무임수송 연령을 올린달지 뭐 시간대를 조정한달지 이런 거를 지자체가 먼저 하라. 네.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숙제네요. 그 무임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노인의 기준을 올린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계속 하고 있는 논의가 몇 살부터 노인으로 볼 것이냐. 이게 노인의 기준을 조정하자는 얘기가 계속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자체 혼자 하기에는 숙제가 좀 크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리고 지자체 주장이 그렇습니다. 이거를 노인 연령 인구를 65세에서 예를 들면 70세로 옮기자면 이게 전국적인 기준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는 법령에 이미 또 제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국가의 사무다라고 저희는 이제 지자체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에서는 뭐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네.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라 하는 게 또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65세 기준에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제도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이거는 숙제가 좀 무거운 것 같은데 대신 이거는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거 기정사실이고 여기에서 혼잡 시간대를 좀 피한다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방식 이런 걸 좀 바꿔볼 수는 없나요? 예, 제가 주장하는 건데요. 저는 노인 연령 인구를 상향시키는 문제는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거 정부가 또는 시정부가 이 정책을 펴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아까 지금 사회자분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간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러시아워 시간대에 그 요금을 과금을 하고 비러시아 시간이 공휴일 때는 요금을 무료로 하는 이런 정책 영국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런 제도는 뭐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정책만 결정하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왜 당장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 뭐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결정을 할 거냐 하는 문제들이죠. 이거에 대한 부담도 좀 있다는 거죠. 어찌 되었든 기존에 이용하시던 혜택을 줄이는 것이니 여기에 쉽게 말하면은 이 어려운 숙제를 누가 할 거냐. 그렇죠. 매를 받게 되면 누가 받게 될 거냐. 이게 참 어렵다는 누가 고양이 목에 그 방울을 달 거냐 이 문제입니다. 양해를 구하는 작업부터 차근차근 좀 해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뭐 두 가지 양해가 필요한데요. 예, 일단 첫째는 이 요금 부분에 대한 아까 원가 이하로 책정된 요금 내에서도 지금 6년간 동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이해도 시민들한테 구해야 될 거고요. 노인 그 무임 수송에 대한 부분도 시간대를 조정하든 아니면 연령을 조정하든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좀 이해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다 하반기에는 일단 공공요금 동결한다고 했으니 올해는 어렵겠고 내년 상반기에 지금 물가가 만만치가 않으니 아마 당장 가까운 미래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요 현실적인 대응 방안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이 토론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여기 나와 있는 해결책들은 사실 공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뭐 묘안이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세 가지 원인이 뭐 낮은 운임, 그다음에 이 무임 수송, 그다음에 코로나19라는 또 특수한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건 요금 인상을 한달지 아니면 정부가 지원을 한달지 하는 제도의 개선이랄지 이런 거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좀 종합적으로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세 번째 변수는 내년 되면 좀 잦아들겠네요. 코로나19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으니까 승객이 좀 증가하게 되면 그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결국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이 사회적 합의라는 것의 의미를 이런 아주 그 민감한 사안부터 좀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금 인상은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의 고홍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역시 예상대로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네요. 1315님은 청년들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청년들은 퍼주려고 하고 노인은 작은 혜택도 줄이려고 하고 이런 류의 의견도 있는 반면에 이거 그 해결을 좀 해야 합니다. 평균 그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노인의 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저는 4646님 의견에 완전히 공감합니다. 좋은 정책은 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습니다. 그 목에 방울을 다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 캠페인이 한창이잖아요. 이번 주에 국민의힘 후보도 결정이 될 거고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지 정치권도 좀 유념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손님 오셨는데요. 지금 이정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국장님, 우리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가 발표가 지난주에 됐죠. 예.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통계청에서 8월 달에 이제 내놓는 조사인데 이게 고용의 질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비정규직이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자, 우리의 고용의 질 어떻습니까? 근간 10년간 추이를 보면은 비정규직이 약간씩 줄어왔었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 이전이 어떤 2019년 대비 8월 달 대비해 가지고 올해 8월 달은 비정규직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64만 명이나 늘었거든요. 1년 만에 64만 명이 늘었다고요? 네, 비정규직? 네. 전체 고용은 대리에 늘었는데 정규직은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난 거죠. 정규직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정규직 한 10만 명 정도 줄었고요. 비정규직은 64만 명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전체 임금 근로자가 대략 2,100만 명 정도 되는데 비정규직이 800만 명을 넘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806만 명 정도 됐죠. 그러면은 전체 대략 40%가 비정규직이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고용의 질이 어쨌든 나빠진 거예요. 언론들은 이걸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이 정부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 공공 부분에서는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신문사나 언론사를 가리지 않고 다 그랬는데요.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더니 비정규직이 800만 시대를 맞이했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이었고요. 조선일보는 일자리 정부의 민낯. 뭐 이렇게. 서울신문은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156만 원 정도로 최대로 많이 벌어졌다. 한겨레 신문은 이제 전체적으로 고용은 회복세에 있지만 비정규직이 많다. 뭐 이렇게 고용 회복세에도 약간 방점을 찍는 듯한 표현을 쓰긴 했었습니다. 언론사마다 뭐 어떤 부분에 밑줄을 그었느냐는 좀 다른데 어쨌든 정부의 고용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군요. 네. 자,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이 관련 보도가 이번 주에도 있었는데 네, 이번 주에는 어때요? 있습니다. 이번 주는 동아일보, 경향신문 이런 곳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대졸 비정규직이 284만 명이다. 이렇게 많이 늘었다 이거죠. 실제로 늘었습니다. 늘기는.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청인 2030 비정규직이 143만 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한 20년간 이 조사를 계속 보고 있는데 네. 대졸 비정규직은 고졸 비정규직 숫자가 더 많습니다. 두 개 비교하면. 늘 훨씬 많습니다. 분모도 많은데 실제 분자도 많기 때문에 당장 이제 대졸 비정규직을 이번에 284만 명이라고 이제 대졸 비정규직이 많아서 큰일이다라고 했는데 고졸 비정규직은 350만 명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친구들의 현황까지는 반영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아마 기자들이 다 대졸이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2030 비정규직이 243만 명이라 그랬는데
60세 이상 비정규직도 240만 명이다. 3만 명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리어 비정규직은 노동시장 초기와 그 말년에 양극화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다면 고용의 질이 왜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제일 큰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영향을 안 미쳤던 2019년 8월을 비교해 보면은 2,055만 명밖에 고용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8월 달은 2,099만 명, 2,100만 명 가까이 거의 45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늘었는데 회복되긴 회복되는데 기업들이 불안해가지고 언제 또 다시 추락할지 모르니까 비정규직을 늘리는 거죠. 소위 고용 유연성이 높은 비정규직을 많이 뽑아서 정규직을 해고하는 상황에 따른 부담을 줄여보고자 하는 거군요. 네. 지금 저희도 보면 사연 올려주시는 분들이 제가 원치 않게 회사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저도 이런 사연들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데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지금 이제 뭐 주장하시는 그 기업 쪽의 주장은 정규직 과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완화하면 될 거다 그러는데 이걸 완화하게 되면 비정규직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게요. 네, 그건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공공 일자리를 많이 늘렸던 건 사실인데 그 일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걸 좀 확인해야 되고 정부가 그리고 이걸 공공에서 늘렸던 비정규직을 줄이는 정책을 민간으로 유도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힘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IMF 때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고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그 예전에는 공공근로라고 했고 그렇죠. 중간에는 희망근로라고 했고 희망근로도 이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한시적 희망근로 프로젝트 하다가 생각보다 위기가 오래 지속이 되니까 한시자를 어느 순간 떼버리더라고요. 희망근로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최근에도 비슷한 유형의 일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한시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10개월밖에 못 하는 거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로 갖고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걸 아마 기재부도 이번 데이터를 보고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러게요. 지금 고졸 비정규직 문제까지 제대로 조명한 그런 언론사들은 많이 못 봤는데 이번에 그 현장 실습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것과 함께 잘 탐사를 해서 보도해주는 그런 언론사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면밀하게 고용시장의 변화 사정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녹용 선별 세트 받을 분 알려드릴게요. 1628님 축하드립니다. 8731님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코로나로 폐원하는 곳이 늘어서 3월부터 백조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눈치 주는 건 아닌데 집에서 괜히 혼자 눈치 보이네요 하셨어요. 위로가 필요하다고. 아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니실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요. 아이들이 안 오니까 폐원하는 학원이나 유치원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겠죠. 또 2090님 지하철 그 무임수속 문제 아까 이야기 나왔을 때 버스 기본 요금보다 낮은 지하철 요금 원가가 문제입니다. 이거 지적해 주셨고요. 1628님 아까 저희 담합 이 과징금 올라간다는 소식 전해드렸더니 아이스크림 값 담합하는 기업도 확 녹여버려야 합니다 하셨어요. 과격한데 제가 심정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이고 이 애들 먹는 거 가지고. 자 일렉테크 에코님 듣다 보니 1시간이 짧네요. 늘 얘기해 주시는데 저한테는 짧지 않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갈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렵다는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현황은 현황대로 전해드리는데 꼭 우울한 뉴스만 전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어느 쪽에 기회가 있는지도 내 눈으로 봐서 그쪽을 항상 같이 전해드리는 그런 경제발전소가 되겠습니다. 내일 올게요. 발전.